최근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었다. 나는 몇 달에 걸쳐 직접 잔쇼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쇼리 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수많은 하객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내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가문의 빛이 놀이개가 있으시잖아요? 그걸 내는 것이어야 품격이 있지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내 이름은 김숙희. 올해 72세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날 나는 손에 든 쇼를 몇 번이고 매만졌다. 한올한 오이었기 실타래가 마치 내 늙은 손의 세월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회백색 양모는 재작년 겨울 할인할 때 산 것이야 값은 비싸지 않았지만 가장 부드러운 재료물을 골라 만들었다. 쇼를 골라 만들었다. 쇼를 골라 만들었다. 쇼를 짤 때면 기계를 보면서도 몇 번이나 풀었다 엮기를 반복했다. 큰 흥지 완성되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직접 잔 쇼는 실용적이면서도 내 마음을 담기에 충분했다. 나는 특별히 가장자리에 붉은 매화 한 송이를 수놓았다. 매화는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거울 속 내 모습에 잠시 멈칫했다. 짙은 남색 단정한 원피스가 어깨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었다. 하룻밤 새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 있었다. 나는 파우더 팩트로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다. 주름을 가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생기 있어 보이길 바랐다. 여자의 일생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법.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숨을 쉬며 쇼를 조심스럽게 접어 선물 가방에 넣었다. 최수경 씨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 난 내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어머니, 다 되셨어요? 아들 이준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문을 열고 나섰다. 아들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에 헤어젤을 발랐으며 구두는 반짝거렸다. 30대 중반에 이미 풍채가 있었던 그는 45세가 된 지금은 더욱 날렵하고 깔끔해 보였다. 다만 나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에는 늘 어딘가 회피하는 기색이 있었다. 내 마음속으로 그는 나와 박서연 사이에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정정하시네요. 그는 억지로 웃으며 선물 가방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내가 들게. 나는 네 일이나 해. 자동차가 도심에 빛나는 그랜드 호텔 문 앞에 멈춰섰다. 길게 깔린 붉은 카펫 위로 예복을 입은 직원들이 허리 굽혀 인사했다. 나는 그 화려함에 잠시 눈이 부셨다.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휘황찬란한 불빛이 눈을 시리게 했다. 직원이 우리를 3층 연회장으로 안내했다. 문 앞에는 커다란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최수경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최수경은 금목걸이와 비취 귀걸이를 한 채 온몸의 보석을 휘감고 있었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저 구석에 서 있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박서연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옅었다. 오늘은 붉은색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을 부시게 했다. 그녀의 눈길이 내 손에 들린 가방에 스치듯 머물렀다가 살짝 찌푸려졌다. 그 눈빛, 나는 익숙했다. 바로 혐오였다. 서연아, 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정말 좋구나. 박서연은 옅게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서서 다른 손님들을 맞이했다. 나는 구석에 가까운 둥근 테이블에 앉았다. 주위에는 내가 모르는 중년 남녀 몇몇몇몇 앉아 있었는데 모두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주식 이야기 아니면 해외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끼어들 틈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시며 행사가 끝나 선물을 전할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사회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 최수경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수경은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금실로 수놓은 고급 한복을 입고 여왕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어서 선물 증정 순서였다. 하객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와 선물을 전했다. 선물은 순금 기념패 아니면 명품 가방이었다. 사회자는 특별히 가격까지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옹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사회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김씨 가문의 시어머니 김숙희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선물 가방을 들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조명이 내 얼굴에 비쳤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앞이 아찔했다. 겨우 최수경 옆에 다다랐을 때 나는 두 손으로 가방을 건네며 말했다. 수경 씨, 이건 내가 직접 잔 숄이에요. 건강하시길 바라요. 객석의 박수 소리는 띄엄띄엄했고 이내 멈췄다. 박서연이 성큼성큼 다가와 어머니보다 먼저 가방을 가로챘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저희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에요. 그리고는 모두의 시선 아래 포장을 뜯어 회백색 숄을 꺼냈다. 조명 아래서 털실의 질감은 유난히 평범해 보였다. 박서연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목소리는 온 객석에 울려 퍼졌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귓가에는 밍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박서연은 고개를 돌려 최수경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칠순잔치에 이런 걸 받으시면 얼마나 품격이 떨어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숄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숄은 정확히 무대 옆 쓰레기통에 떨어졌다. 객석은 순간 술렁거렸다. 나는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화끈거렸다. 그 숄은 내가 한 올 한 올 밤새워 짠 것이었다. 아무리 싸구려라도 내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쓰레기만도 못했던 것이다. 최수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짐짓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수키씨.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자리에선 너무 격식이 없잖아요. 잔치에 오셨으면 좀 제대로 된 걸 가져오셔야지. 그녀는 말을 바꾸더니 갑자기 웃었다. 듣자 하니 김씨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취 놀이개가 있다던데 전에 내려오는 고물이라면서요? 오늘 같은 큰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여주시면 어때요? 객석에서 몇몇 사람이 동조했다. 맞아요. 가부가 품격이 있지. 비취 놀이개가 얼마나 귀하고 상서로운데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손가락에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들은 숄을 핑계로 진짜 놀이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놀이개를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어머니의 너그러움을 칭찬할 거예요. 내 목구멍은 막힌 듯 답답했고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그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십 개의 눈이 나를 노려보았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내는 듯했고 어떤 이들은 고소해하는 듯했다. 나는 마치 옷이 벗겨진 채 조명 아래 선 죄수처럼 느껴졌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 빛이 노리개는 다시는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놀이개는 줄 수 없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회자마저 멋쩍게 헛기침하며 못 들은 척했다.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정말 고집불통이시네요. 최수경은 천천히 미소를 거두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무대 아래는 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무대 위에 굳어진 채 서 있었다. 손발이 얼어붙고 눈물은 눈가에 맺혔지만 기어이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외로웠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손발은 얼음장 같았고 마치 손 위를 걷는 듯 했다. 커다란 샹들리에는 여전히 눈부시게 빛났지만 나는 온몸이 오싹했다. 객석의 웃음소리와 옹성거림은 마치 바늘처럼 귓속을 찔러댔다. 나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누군가 손을 내밀어 나를 부축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준호였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 서연이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걔가 원래 말이 좀 빠르지. 아기는 없어요.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마음속은 경랑처럼 휘몰아쳤다. 방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는 바로 저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키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곤란해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기가 없다고?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이준호는 헛기침하며 내 눈을 피했다. 가시죠. 먼저 가서 쉬세요. 그는 내 팔을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휙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로비 밖으로 향했다. 로비는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어댔지만 그 활기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굵은 카펫을 벗어나자 휘황찬란한 호텔은 등 뒤로 점점 멀어졌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어왔고 그제야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하다는 것을 알았다. 택시가 길가에 멈춰섰고 나는 올라타 우리 아파트 단지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으로 네온사인 불빛이 번쩍였고 내 그림자가 유리에 흔들렸다. 두 손을 응시하다 보니 손등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그저 쇼를 선물했을 뿐인데 한 올 한 올 반년 넘게 짰어. 그들이 입어주기를 바랐는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건 내 품에 있는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받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앞에서 나. 박서연의 그 말이 떠올랐다. 놀이개를 내놓으시면 그것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미소는 칼날 같았다. 차가 거리를 지나쳤고 불빛은 휘황찬란했지만 나는 오히려 쓸쓸함을 느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입구에 경비 아저씨가 졸고 계셨다. 나는 그에게 밤 인사를 건넸고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웃었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침침한 복도로 들어섰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겨왔다. 집은 7평방미터의 작은 투룸이었다. 거실 소파는 좀 낡았고 벽 한쪽에는 내가 쓰던 재봉틀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는 위민거렸고 창가에 키우던 스킨답서스는 잎이 시들었다. 선물 가방을 내려놓고서야 깨달았다.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숄은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눈물을 닦고 침실로 향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에는 작은 비단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고 붉은 비단으로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바로 가문의 비취 놀이개가 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달비달의 비취 놀이개는 온화한 빛을 발했다. 비취색 속에는 희미한 유백색이 감돌았다. 놀이개는 물방울 모양이었고 가운데 희미한 금이가 있었지만 영롱함을 해치지는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놀이개를 쓰다듬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그가 임종 직전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그는 그때 숨을 헐떡였지만 눈빛은 아주 단호했다. 스키야, 이 놀이개는 꼭 간직해야.
그 순간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지만 나는 약속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놀이개를 지켜왔다. 이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내게 그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자 그리움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비취 놀이개를 다시 조심스럽게 싸서 서랍에 넣고 잠갔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오늘 밤부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냉장고에는 식은 죽 한 그릇만 남아 있었다. 몇 숟갈 데워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뱃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화가 나서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전화가 울려 깜짝 놀랐다. 애정을 보니 지훈이의 영상통화였다. 할머니. 화면 속 지훈이는 할 인형을 안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뭐 하세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밥 먹고 있지. 지훈이는 잤니? 엄마가 이따 잘 거래요. 할머니, 오늘 외할머니 생신 잔치 가셨죠? 즐거웠어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뻔했다. 외할머니도 아주 좋아하셨어. 지훈이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 웃어보세요. 나는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지만 우는 것보다 더 흉한 웃음이었다. 지훈이는 할머니가 최고. 라며 좋아했다.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을 내려놓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집에서 지훈이만이 내 마음속 유일한 온기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어렸다. 다음 날 아침 막죽을 끓여 놓았을 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누구세요? 나는 죽을 내려놓고 마음을 졸였다. 평소에는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 밖에는 다름 아닌 어제의 주인공 최수경이 서 있었다. 그녀는 비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 걸린 금빛 목걸이가 눈부셨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커다란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수키 씨.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반갑게 말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방해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어 그녀가 들어오도록 비켰었다. 그녀는 신발을 갈아 신고는 내 7평방미터짜리 작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벽지는 좀 얼룩덜룩했고 소파는 희게 바랬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경멸이 스쳤지만 이내 거두고 돌아서서 나에게 웃었다. 어머나, 여기 정말 깨끗하네요.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 자기는 저택에 살고 나는 작은 집에 산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녀는 선물 가방을 찻산에 내려놓았다. 수키 씨 주려고요. 제 딸이 어제 수키 씨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보양식 좀 사왔어요. 나는 잠시 멍했다. 선물 가방 안에는 홍삼 선물 세트 2개와 수입 비타민 한 병이 들어있었다. 포장은 아주 고급스러웠다. 어제 무대 위에서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친절한 태도였다. 괜찮아요.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나는 선물을 다시 돌려보냈다. 저는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뭘 사양해요.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친절하게 웃을수록 나는 더 불안했다. 과연 그녀는 말을 바꾸더니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았다. 수키 씨, 제가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모른 척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비취 노리개 말이에요. 대대로 내려온 보물인데 수키 씨가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잖아요. 우리 박씨 가문에서 보관하는 게 어때요? 우리 식구가 많으니 다 같이 잘 지켜줄 수 있고. 내 손가락이 덜덜덜덜덜 떨렸다. 나는 서둘러 찻잔을 들어 마셨다.
차가 뜨거워 혀가 얼얼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자 그녀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수키 씨는 너무 고지식해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 놀이개는 수키 씨 손에 있으면 그저 집만 될 뿐이에요. 몸도 안 좋으신데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면 놀이개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밤의 모욕은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한 계략이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가려는 게 저를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수키 씨가 직접 저에게 주셨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꼭 잘 보관하다가 나중에 지훈이가 크면 돌려줄게요. 손자를 위한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훈이는 내 손자다. 그 아이에게 줄 것은 내가 남겨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필요 없다. 그녀의 미소는 드디어 갈라졌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수키 씨,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찾아온 건 좋게 말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수키 씨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보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남편의 부탁을 지킬 자격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걸. 나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놀이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수경은 나를 노려보았다.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선물 가방을 들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수키 씨가 언제까지 버티나 제가 두고 볼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집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집은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가슴이 격렬하게 들썩였다. 마치 누군가 내 목을 들썩였다. 오늘부터 이 은밀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최수경이 떠난 후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그녀의 그 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수키 씨가 언제까지 버티나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그 눈빛은 독사 같았다. 그 생각에 온몸이 오싹했다. 나는 몸을 뒤척이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에서 맹렬한 통증이 솟아났다. 마치 누군가 칼로 내 뱃속을 휘젓는 듯했다. 나는 식은땀이 순식간에 잠옷을 적셨다. 내 손은 배를 꽉 움켜쥐었다. 손은 얼음장 같았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지탱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허우적거리며 침대 옆 벽탁 위에 휴대폰을 잡으려 했다. 몇 번이나 손이 헛돌았다. 겨우 휴대폰에 닿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불안해졌다. 설마 이 방에서 죽게 되는 건가? 나는 이를 악물고 119에 전화했다. 목소리는 너무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안 될 것 같아요. 고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곧 들려왔다. 내가 어떻게 들것에 실려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눈부신 하얀 병원 조명, 의사의 다급한 질문 소리, 손등에 꽃을 린거 바늘의 차가운 느낌. 모든 것이 흐릿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액이 머리 위에서 똑똑 털어지고 있었다. 안경을 쓴 젊은 의사가 병력 기록지를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간에 병변이 있습니다. 세리상으로 비교적 의심스러워 추가로 조직 검사를 해야 확진할 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간 병변 조직 검사. 이 단어들이 마치 돌덩이처럼 나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럼 많이 심각한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경을 고쳐 썼다.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영상 소견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심장이 옥신거렸다. 심장이 옥신거렸다. 원래는 어떻게 그 놀이개를 지킬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살 수 있을지조차였다. 의사는 보호자 동반을 당부하며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하지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준호에게 말하면 안 되었다. 그는 이미 나를 귀찮아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 더 짜증낼 것이 분명했다. 박서연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내가 일찍 쓰러져야 놀이개를 명분 있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의사에게 먼저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고 입원을 거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준호에게 전화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몇 번이나 멈칫했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전화가 몇 번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준호야, 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는데 의사가 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검사받으러 가야 해. 전화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심지어 그가 작게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저 요즘 일 때문에 죽겠어요.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고요. 정말 불편하시면 옆집 박노인께 부탁해서 병원에 가시라고 해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시고요. 내 심장은 순식간에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가워졌다. 손에 든 휴대폰은 점점 무거워졌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그가 내가 못 따라올까봐 재촉하듯 말했다. 들었어. 나는 애써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다. 혹시라도 서운함이 새어나올까봐 두려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는 말을 마친 후 나는 꺼져버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준호가 어렸을 때, 3살 때, 40도의 고열에 시달렸을 때 나는 겁에 질려 그를 얻고 밤새도록 병원으로 뛰어갔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나는 소뭇한 벌만 입고 있었고 신발 속에는 피가 고여 발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의사가 그에게 링거를 놓을 때 나는 밤새도록 침대 옆에 앉아 그가 열이 조금씩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나중에 그가 학교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쓴 장문을 가져와 보여줬을 때 나는 부끄러워했지만 바보처럼 울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나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내가 몇 마디 하자마자 그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떨었다. 눈물이 손가락 틈새로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방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나에게 너는 늙었어. 너는 정말 짐이 되었어. 라고 상기시키는 듯 했다. 사실 그에게 전화하기 전에도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가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젯밤의 그 맹렬한 통증은 정말 나를 겁먹게 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죽을 뻔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하다못해 물 한 잔 가져다 주거나 내 손이라도 잡아주었으면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사치가 너무나도 멀리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옆집 박노인을 떠올렸다. 그는 60대 독거노인이었고 평소에 내가 짐을 들 때 도와주거나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말 그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 헛소문이 돌 것이 뻔했다. 사람들이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데 왜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이웃에게 부탁하냐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창피할 것이다. 늙은 사람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병고가 아니라 친자식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침대 옆 벽탁 위에 작은 상자를 응시했다. 그 안에는 빛의 놀이개가 고요히 놓여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여보, 나는 흐느끼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그걸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는 말해주지 않았잖아.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나는 갑자기 내가 바람 속에 홀로 산 고목처럼 느껴졌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한때 내 모든 의지였던 아들은 이제 나를 귀찮아하고 짐으로 여겼다. 나이를 먹으면 자식들의 눈에는 정말 짐이 되는 것일까? 나는 빛이 누리개를 다시 비단 상자에 넣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나는 갑자기 결심이 섰다. 설령 정말 쓰러진다 해도 나 혼자 병원에 가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의지할 수 없는 것에 계속 기대하는 것은 마음만 더 차갑게 만들 뿐이니까.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고 조용했다. 그 소리는 심장을 한 번씩 두드리며 마치 나에게 너는 정말 혼자야 라고 상기시키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다시 어제처럼 고통에 기절할까봐 두려워 불을 끄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침대 옆 서랍을 열고 그 작은 비단 상자를 꺼냈다. 불빛 아래 빛의 누리개는 고요히 놓여 있었다. 빛의 색은 온화했고 마치 두 눈이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여보,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나 정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놀이개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다. 이 물건은 나에게 단순한 갑오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남긴 약속 같았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걸 노리고 있고 나 자신은 쓰러질 지경이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어젯밤 구급차 안의 혼란, 의사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이 빛의 놀이개가 최수경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나 자신에게도 당신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었다. 나는 빛의 놀이개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그것은 내 의지처이면서 동시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천금의 짐이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나는 알고 있었다. 요 며칠 동안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낮에는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밤에는 종종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다. 의사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입원할 돈도 용기도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내가 가장 허약해져 있을 때 박서연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감돌았다. 어머니, 준호 씨 말로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저희 빌라로 오세요. 저랑 어머니 최수경과 돌봐드리면 식사도 편하고 다 좋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경쾌했고 마치 진심으로 나르고 어제 최수경이 와서 놀이개를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섬뜩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오늘 박서연이 또다시 나에게 빌라로 오라고 설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올가미에 넣는 것이었다. 나 여기 괜찮아. 너희들 번거롭게 할 필요 없어.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아유, 어머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박서연이 내 옆으로 와서 친밀하게 내 팔짱을 꼈다. 어머니 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게다가 지훈이가 매일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오시면 잘 됐죠. 같이 있어 주시면 되고요. 손자의 이름이 나오자 내 마음이 잠시 약해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기심을 포착했고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게다가요. 박서연이 얄밉게 덧붙였다. 어머니는 항상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시잖아요. 빌라는 넓고 가정부도 있고 영양사도 다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덫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여기 익숙해. 박서연의 미소는 순간 굳어졌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어머니, 고집 그만 부리세요. 이 집이 정말 아까우시면 제가 대신 맡아둘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해요. 그녀의 말은 거절할 여지가 없었다.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든 열쇠와 작은 비단 상자를 만졌다. 결국 나는 그들의 빌라로 가게 되었다. 빌라는 과연 웅장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려 사람의 모습이 비쳤고 샹들리에는 마치 수정궁 같았다. 내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가정부가 마중 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생경했다. 어머니, 먼저 쉬세요. 박서연은 나를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방문을 열었다. 그곳은 지하실을 개조한 스위트룸이었다. 그곳은 지하실을 개조한 스위트룸이었다. 보기에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꽉 막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꽉 막혀 있었고 하지만 그녀가 나간 후 문이 덜컥 잠기는 소리에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힘껏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벽 한쪽에는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다름 아닌 카메라였다. 차가운 시선이 마치 내 온몸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돌봄이 아니라 감시였다. 밤이 되자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왔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나는 그릇에 담긴 국을 보며 마음이 싸늘해졌다. 혹시 약이라도 탄 것은 아닐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손자는 어디 있니? 가정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도련님은 위층에서 주무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다음 날 최수경이 찾아왔다. 그녀는 보라색 실크한복을 입고 내 침대 옆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수키 씨, 지낼만 하세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뭘 그리 고집을 부려요?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건 수키 씨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놀이개 내놓으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박씨 가문에 있으면 바람도 안 맞을 거예요. 이건 손자를 위한 길 아니겠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침묵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의 미소는 서서히 사라졌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수키 씨,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이 문 잠그고 카메라 설치한 게 그저 겁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마음먹으면 수키 씨는 손자 얼굴도 보기 힘들 거예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더 몰아붙일수록, 놀이개가 그들이 나를 더 몰아붙일수록, 그렇다면 나는 굴복할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했어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다. 놀이개는 김씨 가문의 것이에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입꼬리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좋아요. 오늘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방문은
다시 한번 덜컥 소리를 내며 밖에서 잠겼다. 나는 벽에 기대 앉았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들썩였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덫에 갇혔다는 것을.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서 나갈 것이다. 증거를 남길 것이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그들이 성공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지하실에 갇힌 지 며칠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방문은 매일 정시에 3번 열렸다.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왔고 내가 다 먹는 것을 차갑게 지켜본 후에야 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녀는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미소에는 형식적인 태도와 냉담함이 섞여 있었다. 공기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벽 한쪽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빨간 쪽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빨간 쪽의 카메라는 계속해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몸은 날마다 허약해졌고 뱃속에서는 때때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온몸을 찢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쓰러질 수 없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놀이개는 내 손에 있었다. 그날 오후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또 가정부가 식사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지훈이었다. 지훈아, 나는 거의 일어설 뻔했다. 눈물이 순식간에 솟아났다. 그는 작은 운동복을 입고 작은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손에는 털 인형을 안고 방방 뛰며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그가 어눌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가 할머니 아프셔서 여기서 몸조리해야 한대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는 왜 창문이 없어요? 혹시 저랑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아려왔고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를 꼭 안아주었다. 지훈이 똑똑하네. 여긴 할머니의 비밀 기지야. 다른 사람들은 못 찾고 지훈이만 찾을 수 있어. 그가 웃었다. 까만 포도알 같은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 여기 있으면 춥지 않아요. 제 작은 이불 가져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는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가 지금 내 유일한 온기였다. 지훈아, 나는 그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싸고 부드러운 피부를 만졌다. 할머니가 여기 있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할머니가 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 왜요? 그가 눈을 깜빡이며 의아해했다. 나는 몇 초 망설이다가 이를 악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줄 수 없어서 그래. 그래서 할머니는 여기에 있어야만 해. 그가 작은 눈썹을 찌푸리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그럼 그 초록색 돌멩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초록색 돌멩이 말하는 거예요? 저 그거 봤어요. 할머니가 늘 꺼내서 보시던가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쉿. 이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놀이개는 김씨 가문의 것이고 문 앞에는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이 서서 우리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지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할머니, 왜 저 아저씨는 계속 문 앞에 서 있어요? 혹시 저랑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아파 말을 잇지 못했다. 문 지키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방해 못하게. 할머니 몸이 아직 안 좋아서 그래. 다 나으면 나갈 수 있어. 나는 나지막이 그를 위로했다. 지훈이는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귀에 속삭였다. 지훈아, 할머니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 네?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네.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너 매일 학교 가잖아.
할머니가 종이 쪽지 쓰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 쪽지에 써서 숙제 공책에 넣어. 학교 가서 선생님께 몰래들이 넣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가르쳐 주었다. 지훈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 구해주러 올까요? 올 거야.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선생님이 쪽지를 보면 경찰에 알려줄 거고, 그때 할머니가 나가서 너랑 같이 놀아줄 수 있을 거야. 지훈이는 생각하더니 작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좋아요. 제가 꼭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내 눈물이 드디어 터져 나왔다. 서둘러 얼굴을 돌려 그가 보지 못하게 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그가 어눌한 목소리로 말하며 털 인형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 곰돌이 할머니 가지세요. 얘가 할머니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어두워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와 작은 곰 인형을 꼭 안았다. 마음속은 아픔과 따뜻함으로 뒤섞였다. 문 앞에 경호원이 헛기침을 했다. 도련님,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훈이는 아쉬운 듯 내 품에 안겼다. 할머니, 저 내일 또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방은 다시 어둠에 잠겼다. 털 인형을 안고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원래는 이곳에 갇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지훈이, 내 손자, 그 아이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 지하실에서 세월을 보내는 듯했다. 낮과 밤이 뒤섞여 시간이 흐르는 것을 밥이 배달되는 소리로만 겨우 구분할 수 있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뱃속에서는 계속해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버텨야 해라고 되뇌었다. 내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지훈이었다. 그날 그를 만난 후 나는 계속해서 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도했다. 드디어 그가 다시 왔다. 할머니, 그가 내 품에 안겼고 어눌한 목소리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연필과 메모지 몇 장을 몰래 쥐어주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가르쳐준 거 기억하니? 그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까만 포도알 같은 눈이 빛났다. 글씨를 쓰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그림을 그려봐.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창문 없는 집을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를 그려. 선생님이 보시면 바로 알 거야. 그는 듣는 내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술 선생님이 꼭 알아봐 주실 거예요. 내 가슴이 아려왔고 그를 더욱 꼭 안았다. 다음 날 지훈이는 정말 그렇게 했다. 숙제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창문 없는 집을 그렸다. 벽은 꽉 막혀 있었고 그 안에 허리 굽은 할머니를 그렸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몇 글자를 썼다. 할머니 갇혀 있어요. 방과 후 그는 숙제 공책을 제출했다. 마음은 불안했다.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넘기다가 갑자기 그 그림을 보고 멍해졌다. 창문 없는 집, 그 안에 눈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 이 아이가.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저 아이의 상상일 수도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 숙제 공책을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이는 초조해하며 말했다. 할머니, 선생님이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지막이 말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을 붙잡았다. 선생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멍했다. 무슨 비밀인데? 지훈이는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가 창문 없는 방에 갇혀 있어요. 문 앞에는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고 할머니가 너무 슬퍼서 저보고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이 꼭 구해드리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5살 아이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꾸며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그림이 떠올랐고 마음속이 싸늘해졌다. 걱정 마. 선생님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방과 후 그는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지훈이가 몰래 찾아와 나에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이 경찰 아저씨 찾아주실 거예요. 나는 멍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걷잡을 수 없었다. 지훈아, 너는 정말 할머니의 착한 손자구나. 나는 그를 꼭 안았다. 목소리는 떨렸다. 그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를 안고 오랜만에 따뜻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갑자기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어쩌면 정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다. 최수경과 박서연은 내가 고립되고 외로워서 아무도 내 생사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손자 5살 지훈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아이는 어떤 어른보다도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그 지하실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보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공기는 탁했고 매일 가정부가 차가운 얼굴로 식사를 가져올 뿐이었다. 몸은 점점 더 허약해졌고 뱃속은 때때로 쥐어짜는 듯 아파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눈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날 밤 내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위층에서 격렬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다급하고 무거웠다.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다. 이어서 희미하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우리는 경찰이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문 앞에 경호원이 황급히 위층으로 달려갔다. 두꺼운 문 너머로 그가 더듬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님, 여기 아무도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장 문 열어.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으며 잠시 후 쾅 하는 거대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대문을 힘껏 부순 것 같았다. 위층에서 어수선한 발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손에 든 작은 곰인형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경찰인가? 그들이 정말 온 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실 문이 힘껏 밀려 열렸다.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관이 고개를 내밀었다. 손전등 불빛이 촉촉한 방 안을 밝혔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여기요. 목소리는 쉬었지만 찢어질 듯한 다급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나는 거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경찰관 몇 명이 경호원과 가정부를 제압하고 있었다. 박서연은 소파에 엎드려 얼굴이 창백했고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경찰관님 오해하셨어요. 이분은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희는 그저 돌봐드린 것뿐이에요. 나이가 많으셔서 저희가 가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녀 옆에 있던 최수경은 안 돼요. 어르신이 몸이 안 좋으셔서 혹시라도 밖으로 나가 사고라도
나실까봐 저희가 사람을 붙여 지켜본 것뿐이에요. 다 이분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빌라의 문을 잠그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외출까지 금지시킨 것이 돌봄입니까? 아니면 불법 감금입니까? 최수경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다. 저는 미치지도 않았고 정신도 흐리지 않아요. 그들은 저에게 김씨 가문의 가보인 비취 놀이개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죽어도 줄 수 없어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눈빛은 당황했다. 최수경은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고 왔다. 마치 나를 산채로 삼켜버릴 듯 했다. 하지만 정찰의 시선 아래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문으로 걸어나갔다. 밖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온몸의 뼈마디가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 순간 나는 오랜만에 자유의 공기가 가슴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저택을 벗어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탈출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이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보아 한참을 달려온 듯 했다. 그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나는 멍했다. 그를 보며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마음이 약해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반항하지 못했어요. 그들과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직장을 잃을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울었다. 내 눈물이 흐려졌고 가슴속은 온갖 감정으로 뒤섞였다. 그렇다. 그는 내 친아들이었다. 내가 키운 아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진정으로 돌보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는 크느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가볍게 얹었다. 그 순간 나는 용서한다는 말도 비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뿐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멀리서 울려 퍼졌다. 저택은 밤 풍경 속에서 차갑고 오래되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경찰서 의자에 앉아 연기 냄새 섞인 밤바람을 쓸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나에게 뜨거운 물 한 잔을 건넸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 축축하고 음산했던 지하실 냄새가 여전히 내 몸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씻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진술을 하러 갔다. 젊은 여경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숙희 어르신, 안심하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르신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겁니다. 나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연회장에서의 모욕부터 길라 지하 감금, 그리고 최수경이 직접 놀이개를 내놓으라고 위협했던 일까지. 지훈이가 몰래 쪽지를 전달했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제 손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여경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어르신의 손자는 아주 똑똑하고 용감합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끄고 말했다. 김숙희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몇 가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빌라 안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
그리고 문잠금, 기록 모두 어르신이 인신구속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몇 가지 계좌이체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수경과 박서연이 최근 여러 차례 골동품상과 연락했고 어르신의 놀이개가 정말 다른 사람 손이다. 만약 놀이개가 정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면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그저 놀이개를 돋았다. 며칠 후 경찰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수경은 끌려갈 때도 저는 다 그를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돌봐준 것뿐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녹화 영상에는 내가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카메라는 침대를 향해 있었으며 문 앞에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어찌 돌봄인가 명백한 감금이었다. 더 잔인한 것은 정찰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발견해서 몇 개 버티다 보면 몸도 안 좋고 오래 못 갈 거야. 만약 정말 방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 뭘 걱정해? 그때가 되면 자연사했다고 하면 돼. 놀이개는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되는 거지. 나는 이 녹음들을 들으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음속의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보다 내가 죽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침문실에서 최수경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다.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놀이개가 너무 값비싸서.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지만 내 마음 속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박서연도 끌려갔다. 그녀는 복도에서 나를 보자 눈이 붉어졌다. 말을 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나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 재판날 나는 구석에 앉아 그 비치 놀이개를 꽉 쥐고 있었다. 판사가 죄명을 낭독할 때 내 가슴은 뜨거워졌다. 피고 최수경은 불법 감금 미사기 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박서연은 불법 감금 가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그 순간 나는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련함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준호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판결을 듣자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 용기조차 없었어요.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엄마가 가장 두려운 건 너희들이 효도하지 않는 거야.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이 사건을 빠르게 보도했다. 시어머니에게 감금당하고 가부 비치놀이게 강탈당할 뻔한 노인이라는 제목이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 정말 세상이 말세다.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라고 썼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며 어르신이 너무 불쌍하다. 손자가 똑똑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다. 라고 했다. 자식들은 믿을 수 없고 늙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한탄했다. 나는 더 많은 댓글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건이 최소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날 밤 나는 비치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곳에 고요히 놓여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다. 여보, 안심해요. 제가 지켜냈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해방감 때문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몸은 날마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 병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독사처럼 이제야 이빨을 드러낸 것 같았다.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김숙희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병력 기록지를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의 간 병변은 이미 전이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식적 치료만 가능하고 길어야 몇 달 정도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로병사는 원래 자연의 섭리였다. 다만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은 몰랐다. 의사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병실 침대에 기대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차가웠다. 문득 임종 직전 내 손을 꽉 쥐던 남편이 떠올랐다. 수키야, 놀이개를 잘 간직해. 그게 우리 김씨 가문의 뿌리란다.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여보 안심해요. 제가 지켜냈어요. 하지만 나 자신은 오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며칠 후 이준호가 찾아왔다. 그가 문에 들어설 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과일과 보양식이 가득 담긴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방향을 잃은 아이처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다. 이 아들, 내가 힘들게 키웠지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는 물러섰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내 피부치였다. 그는 침대 옆으로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서운함을 겪으셨는데 저는 감히 나서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불효자식이고 비겁한 놈이에요. 그는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울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가볍게 얹었다. 준호야, 나는 한숨 쉬며 말했다. 너는 직장을 잃을까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죽을 만큼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죽일 뻔했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이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내 유일한 아들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여기에 붙어 있을게요.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지훈이도 왔다. 그는 작은 책가방을 메고 병상 옆으로 달려와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의 손은 작았지만 따뜻해서 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할머니, 다 나으시면 우리 같이 공원에 가서 연날려요. 응? 그가 고개를 들고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목구멍은 막혀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할머니가 약속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종종 잠들지 못했다. 이준호는 침대 옆에서 졸고 있었고 지훈이는 침대 끝에 엎드려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적어도 마지막 날들 동안 그들이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베개 밑에서 그 작은 비단 상자를 천천히 꺼냈다. 준호야, 지훈아, 이리 와보렴. 그들이 서둘러 다가왔다. 나는 비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 비친 우리개는 불빛 아래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친 우리개를 그의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다. 할머니는 너만 믿어. 이건 우리 김씨 가문의 뿌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꼭 잘 지켜야 해. 지훈이는 눈을 깜빡이며 가슴에 걸린 놀이개를 손으로 감싸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이준호는 흐느꼈다. 어머니, 제가.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너는 앞으로 미안하다는 말 대신 지은 일을 잘 지키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이 가정을 잘 지켜야 해.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의 짐이 드디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베개에 기대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쳐 들어와 내 얼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지만 나는 아주 평온함을 느꼈다. 미소를 머금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김숙희는 평온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녀가 직접 잔 숄은 며느리에게 쓰레기통에 버려지기까지 했다. 더 심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가보인 비취 놀이개를 강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어머니, 친정 가족의 빌라 지하실에 감금되었고 한 끼 한 걸음마다 감시당했다. 몸의 병고는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놀이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정말 눈물겨운 것은 그녀의 손자 지훈이었다. 5살짜리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할머니의 상황을 그림으로 몰래 전달했다. 바로 이 천진난만함과 용기가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을 열어주었다. 경찰이 찾아왔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시어머니, 친정 가족과 며느리는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빛이 놀이개를 손자의 목에 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머니는 너만 믿어. 미소를 머금고 떠난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자신의 가문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노인의 고난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이 없고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 선을 지켜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댓글 공유 등을 포함한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